올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의 부동산 시장 참 드라마틱했습니다. 뭐 바람잘 날 없었다, 다사다난했다. 연말에 쓰는 표현을 아마 올해 서울 집값에 적용하면은 뭐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지금 서울의 집값 분위기는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또 좀 굉장히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죠. 바깥 온도랑 서울의 집값 온도랑 분위기 비슷할 정도입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 한번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역시 뭐 주인공은 서울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가 또 중요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중요한 몇 가지를 짚어보면서 내년도 부동산 시장 아예 역시 뭐 서울이 중심이 되겠습니다만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올해 저희 비즈플러스 시간에 가장 많은 출연했었던 두 분을 그래서 오늘 더 특별히 모셨습니다. 제 왼쪽으로 명지대 권대중 교수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제 오른쪽으로 두성교 건설산업연구원 박사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첫 질문은 두 분한테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공 교수님 먼저 하시죠. 올해 네. 부동산 시장 좀 압축해서 평가하시면요. 올해 부동산 시장은 상저하고였다고 생각하고 시장 자체는 뭐 혼란 그 자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반기에는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듯하다가 6.13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서울 시내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라고 그랬죠. 확 올랐죠. 예, 그동안 올랐던 거에 아마 2배 이상 하반기에 거의 다 오른 것 같아요. 여름철부터 하반기에 다 오르지 않았나. 그래서 냉온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 우리 푸 박사님. 네, 제가 보기에도 같은 비슷한 생각인데요. 어쨌든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은 거의 올해 같은 경우는 늘뛰기 장세가 사실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연초에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가 좀 잠잠했었는데 9월 달에 즉 7, 8월 달에 집중적으로 오름으로써 9.13 대책을 만들게 만드는 요인으로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그 한편에서는 롤러코스터 같다는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최근에 와서는 지금 9.13 대책 이후에 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 한편에서는 또 지금 7, 8월 달에 많이 오를 때 또 그 마음이 급한 마음이 또 뛰어 들어가지고 주택을 사신 분들은 또 마음앓이를 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아마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주택을 사신 분이나 또 파신 분이나 모두가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런 한 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은 자본시장이라는 게 뭐 자산시장도 그렇죠. 다 이 자산시장이라는 게 제로섬 게임이라고는 합니다만은 두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올해는 정말 승자가 딱히 있었다. 없었던. 내가 사는 집이 집값이 많이 오른 분들도 왠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보면은 승자가 없었다는 말씀이 딱 적절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총론을 살펴봤고요. 지금부터 좀 강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공 교수님하고 네. 올해 서울 집값 급등의 포인트를 아까 6.13 지방선거 이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조금 그때 얘기를 지금 조금 전에 CG가 나왔지만 이제 6월달, 5월달만 해도 조금 안정세를 보이던 게 4월부터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됐거든요. 예. 투기 과일 주고 투기 지역에서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9월달에 가장 많이 오르는 걸로 나온 거는 거래량이 6월, 7월달 거래량이 9월달에 나옵니다. 두 달 네, 뒤니까. 계약하고 나서 중도금 잔금 내고 60일 내에 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이렇게 9월달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던 것은 6.13 선거 끝난 이후에 서울의 박원순 시장이 서울역과 용산역 역세권을 지어하겠다는 거, 이 철도를 지어하겠다는 것 때문에 주변 지역이 다 올랐고요. 거기다 이제 여의도를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처럼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의도를 비롯한 영등포, 동작 이쪽을 전부 다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갭매우식으로 그 주변 지역의 구까지 다 또 올라버렸거든요. 그게 6월, 7월, 8월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아마 가장 많이 오른 거 아닌가. 거래량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 가격이 오르게 된 동기는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에 당선되면서 흘렸던 말들이 가격을 올리게 했다. 그래 보여집니다, 저는. 너무 그렇게 한 가지만 얘기하시면 박원순 시장이 서울 집값 급등의 원흉처럼 들리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사실은 그게 뭐 원인을 제공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거 말고도 사실은 그동안 이제 누적됐던 것들이 폭발했던 것도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이제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다는 얘기인데 정부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대책을 내놓으면서 규제만 해왔거든요.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하든지 수요를 분산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공급을 억제하고 수요를 억제하고 계속 그 규제만 해왔기 때문에 이게 아마 더불어서 폭발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권 교수님께서 올해 집값 급등 그 포인트를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반대로 이렇게 급등했던 집값이 이제 안정세를 되찾았던 그 포인트를 이제 우리 두 박사님께서 좀 짚어주시면요. 네.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또 우리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정부가 굉장히 가격 자체를 많은 규제를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잡히지 않는 가운데 계속해서 수요 억제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정책을 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이 효과가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나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지만 충분히 정부가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가 달성되지 못하자 9월 13일 날 대책을 발표하면서 핵심적인 게 한 3가지 정도 되겠죠. 예. 종부세를 더욱더 강화해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데 대한 심리적 압박을 최대화시키자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대출과 관련해서 기존의 DTI나 LTV 등등에서 많은 대출 규제가 있어 왔지만 이것을 DSR의 본격적인 집행을 통해서 대출을 어떻게 보면 문턱을 높인 정도가 아니라 대출을 완전 막아버렸습니다. 막아버렸다. 사실상 예. 그 정도로 해서 지금 수요를 굉장히 압박시킨 가운데 또 한편에서는 시장에서 야 이게 수요 문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동안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세간에서 많이 이야기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서울에 부족한 그러한 어떤 공급 부족에 대한 내용들을 수도권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고 이 부분들을 연말까지 굉장히 구체적인 신도시, 제가 3기 신도시가 될 겁니다. 그 신도시를 이제 이야기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수요 억제의 지속과 공급 확대 방안들을 접목시킴으로써 이 부분들에 대한 시장에서 안정을 도모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가운데 또 금리 인상이라는 또 소재가 그렇죠. 또 하나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부분들로 하여금 시중의 유동성 부분을 일정한 방향에서 또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고 또 종부세 부분이 물론 내년에 적용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종부세 부분이 어쨌든 국회에서 무사히 통과됨으로써 예. 원형이 그렇게 손상되지 않는 가운데 통과됨으로써 전반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분들이 굉장히 이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9월 13일 이후에 어떤 상당히 위축된 모습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시점에서 본다면 약 7주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뭐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어떤 시장 상황으로 볼 글쎄요. 때는 이 상태가 아마 지속될 수 있는 여지가 글쎄요.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내년 전망은 이따가 조금 네네. 더 박사님께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 거로 좀 기대를 하고요. 작년에 부동산 대책이 나온 게 제 기억으로 대략 한 8번 정도 됐던 것 같고요. 올해도 여러 번 나왔죠. 근데 작년에 나왔던 대책들 그렇게 나왔는데도 서울 집값이 올 아까 우리 공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6, 7, 8월에 엄청나게 이렇게 올랐던 걸 보면은 그동안의 부동산 대책들은 별 약발이 안 먹혔다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인데 공 교수님 그러면 결정적으로 정부 대책은 9.13 대책이 한 방으로 그냥 해결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에서 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금년 2월 20일 날 내놨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이것이 강남 지역의 재건축 시장을 잡는 데 결정타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두 박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9.13 대책입니다. 9.13 대책은 5가지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딱 2가지가 시장을 잡았습니다. 하나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인데 이거는 당장 시장을 잡는 데는 역부족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년 12월 1일부터 부과되기 때문에 그렇고 단지 이제 부동산을 많은 돈을 주고 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막아버리면 거래가 어렵습니다. 이게 아마 시장을 잡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뭘 그렇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빤한데 지금 요약을 딱 해주셨잖아요. 근데 왜 그동안의 대책들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많이 나왔냐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소모적으로 우선은 이제 시장을 지치게 한 게 아니었나 싶어서. 여당이 지금까지 큰 대책 한 12번 정도 내놨거든요. 12번이었어요. 네, 12번 정책 중에서 8번이 규제였고요. 4번이 이제 공급 정책이었습니다. 그 공급 정책은 지난 8.27 대책에서 이해찬 대표가 여당 대표가 되면서부터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규제와 공급을 동시에 하겠다는 투트랙 작전을 쓰면서 30곳에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이제 공급 대책이 나온 거거든요. 그 전에는 공급 대책이 지난해 11월 29일 날 주거복지 로드맵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집권 5년 동안에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그거 말고는 지속적으로 규제했던 이유가 여당이 공급이 충분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시장은 그렇지 않은데 공급이 충분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공급 대책을 안 내는 게 더 결정타였고 재건축 시장을 막은 게 또 공급을 막았거든요. 재건축 재개발을. 그러면 지금 그 말씀 하셔서 그런데 사실은 지금 재건축 시장을 푸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3기 신도시라는 거는 서울의 아파트 공급을 대거 늘린다라는 것보다는 그렇죠. 서울 주변이란 말이죠. 네네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딱히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네네. 왜 서울의 집값은 잡혔다고 이게 안정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서울의 지금 집값이 안정된 것은 이제 뭐 분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첫째는 이제 그동안에 오른 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당히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높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따라잡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대출 규제라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유동성이 같이 받쳐주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사실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제가 많이 있어 왔는데 그 부분들이 강도가 계속해서 추가되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게 9.13 대책에서는 거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요층들의 어떤 수요 심리를 완전히 틀어막는 사면 초과에 빠질 정도로 틀어막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효과를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요. 참고로 예를 들면은 작년에 서울에 있어서 1년간 올랐던 폭들을 우리 전체 평균을 낸다면 4.9% 정도 됩니다. 사실 개별적으로 체감되는 부분은 차이가 크겠지만 평균으로 하면 한 4.9%가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월 24일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1년간 거의 1년간 오름폭이 6.8% 내외로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9.13 이후에 7주간 하락되는 게 반영되다 보니까 이 정도지 사실 그렇지 않았다면 8% 이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정부의 대책의 효과가 적용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는 한편에서는 거래량이 예. 전혀 수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다만 오름폭 중에서 그 상태가 답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도 제가 볼 있다고 때는 이게 이제 그 하락세로 전환된 것이 공급이 많아서 전환된 게 아니고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면? 규제로 전환된 겁니다. 그럼 아직은 규제가 완화되면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급이 충분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 대출을 막다 보니까 유동성을 막으니까 집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현금을 10억 주고 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별로. 물론 이제 주택 가격이 5억, 10억 되면 현금을 다 주고 사야 되는데 이걸 막아버린 거지 공급량이 많아서 수요가 줄어서 가격이 안정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시장에서 이렇게 안정세로 7주 연속 네. 하락세를 보이는 가장 큰 요인은 살 수가 쉽게 살 수 없게 된 없게 거죠. 만들었다라는 네. 게 가장 크다 이 말씀이죠. 수요자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는 그래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지방에 계신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두 박사님이 네. 한 말씀만 딱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지방 부동산은 여전히 어둡다고 말씀드릴 해야 수 하는 거죠?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대전이나 대구, 광주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장에서는 지방 경기 같은 경우는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들이고요. 또 어느 정도 물량들이 지금 사실 수요자들은 많이 떠났는데 물량들은 계속해서 어느 정도 공급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미분양 물량이 지방에서 크게 줄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경우에 있어서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 있어서도 뚜렷한 다른 어떤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실제로 지금과 같은 침체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그러면 단정할 수 지금 미분양된 지방에 있는 아파트 혹시 사거나 이러는 거는 조금 그런 적절한 부분들은 저는 조심스럽게 저는 조금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년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권 교수님. 네. 내년에 달라지는 것 중에서 역시 제일 힘센 거는 종부세. 그렇죠.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약시장이 재편됐죠. 지난 12월 21일 날 청약시장이 규제 지역 내에서는 무주택자 중심으로 분양을 합니다. 75%를 무주택자한테 우선 분양해야 되고요. 나머지 25%도 무주택자와 이제 주택자 경쟁을 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규제 지역 이내에서는 아직도 대출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청약시장은 과열될 수 있지만 재고주택 시장은 내년에도 어려울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인기 지역은 뭐 그런 대로 강세를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과 양극화가 벌어지지 않겠나. 또 청약 시장도 인기 있는 지역은 굉장히 그 비율이 셀 거고요. 비인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미분양 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그럴까요? 서울에서는 없을 겁니다. 서울은 수도권 아니지만 지역에 지금 수도권으로 가면. 네, 정부가 지금 네 곳을 지금 신도시 3기 신도시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도 한두 곳은 미분양이 날 가능성도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 사람들이 안 간다고 봐야 돼요. 서울 사람들이 가는 지역 같은 경우는 선호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높을 거고요. 서울 사람들이 가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는 지역은 미분양 가능성도 있죠. 청약 통장 한 번 쓰면 다시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여기서 조금 첨언을 해드리면 네.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정부에서 이번에 수도권 이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나오니까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내가 준비하고 있으면서 하자는 식으로 해서 대기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 버렸어. 대기 수요청들이.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실제로 공급되는 물량이 많은 것처럼 착시 현상을 갖기 쉬운데요. 실제 공급 물량은 많지 않습니다. 올해 하려고 그랬던 게 밀려서 내년으로 그렇죠. 넘어갔다 이 말씀인 그런 거죠? 물량까지 합쳐서 내년에 지금 예상되고 있는 신규 분양 물량, 예정 물량은 약 한 38만 호 정도 내외가 되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5만 호 정도 예상을 했다가 한 53%밖에 분양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 많이 못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년 경우에도 최대한에 있어서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물량이 충분히 시장에 공급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이야기한 3기 신도시나 이런 부분들은 내년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공고하고 토지 작업하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분양이라는 부분들은 정부 발표에서도 나오다시피 빨라야 2020년 내지는 2021년 이후에야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대기 수요를 대기로 하면서 나중에 주택 구입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준비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내년의 수급 상황에 있어서 조금 숫자와 관련돼서 착오가 없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년 전망까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두 박사님께서 내년 전망 한번 먼저 해주시죠. 네, 내년에도 이제 다만 여러 가지 공급과 우리가 수요 부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수요 부분은 여러 가지 정부 규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떤 수요층들에 있어서 변화가 이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공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분양 예정 물량이 한 38만 호인데 입주 예정 물량도 한 38만 호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입주 예정 물량이 올해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들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물량이라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물량 자체는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거래량들이 급격하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 심리는 굉장히 얼어붙은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 있어서 활기를 찾아보기는 대단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일단 상반기에는 굉장히 약세가 지금처럼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저는 하반기쯤이면 뭔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보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아마 내년 내내 사실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지금 수요층들이 심리적으로는 많은 이제 압박감을 갖고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시장 나름대로 새로운 어떤 우회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 쪽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공 교수님한테는 같은 질문을 좀 다르게 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에 그럼 집 삽니까, 맙니까? 저는 내년 1년 동안은 그 주택 구입을 재고주택 같은 경우는 안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일단, 있는 주택은? 네, 재고주택. 기존의 주택을 사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후년에 그 총선이 있습니다. 그럼 정부가 아무래도 내후년 4월 달에 선거를 앞두고 규제가 계속되면 경제까지 침체되기 때문에 그때도 조금 완화되지 않겠나. 일단 대출이 규제되는 동안은 주택 가격은 꺾이고 또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집값 떨어지니까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좀 더 얘기죠? 기다리고 신규 분양 시장은 그 자리가 좋으면 내년에 청약을 한번 노려볼 만하죠. 가점이 높은 사람들. 명쾌하게 잘 끊어주셨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